패러다임 대전환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패러다임 대전환이 있을 때는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 특히 앞으로 성장성도 좋지 않고 경쟁력도 소진된 그런 비주력 비핵심 적자 사업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엔 또 새로운 매력적인 산업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산업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이걸 찾아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의 기업들을 보면요. 과거 20세기 고도성장기에 선단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삼성이라든지 LG, SK, 현대자동차그룹, 롯데 대표적으로 수평적 다각화와 수익적 계열화를 중심으로 한 선단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기업 집단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선단식 경영 시스템이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빠르게 캐치업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도성장기였고 또 정부가 그런 어떤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전략산업으로 이런 대기업들을 유도했고 전략산업에서는 정부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정책금융을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보호해줬기 때문에 외국의 막강한 기업이 못 들어오게 막아줌으로써 이 전략산업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이런 고도성장기에 시장도 보호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세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21세기 2020년대 상황은 이제 고도성장기는 완전히 막을 내렸고요. 한국 경제는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 2%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성장기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국 시장에서도 과거처럼 정부가 시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성장, 초경쟁 상황에서는 사실은 선단식 경영, 과거 20세기까지 잘 통했던 선단식 경영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하나의 사업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너 개의 코어 사업군을 정하고 그 코어 사업군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을 펼쳐라. 그런데 이 서너 개의 코어 사업군에 들어가지 않는 비주력 비핵심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매각, 청산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는 미국에도 한국의 기업 집단 같은 그런 콩글라머릿이라고 불리는 복합형 기업 집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콩글라머릿이 GE였고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콩글라머릿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남았던 미국을 대표하는 콩글라머릿 GE도 2010년대 중반에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GE의 금융사업이 초토화가 되면서 그 충격파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2017년에 제프리 웰트 회장이 축출당하고 10개 정도 됐던 GE의 코어 사업군을 3개로 좁히고 최근에 와서는 그 3개 사업도 다 분사해서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제프리 웰트의 후임 GE CEO였던 플래너리 CEO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미국에서 콩글라머릿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GE도 더 이상 콩글라머릿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과감히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GE조차도 이렇게 다운스코핑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미국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요. 또한 이런 콩글라머릿들이 경쟁에 치열하게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두 측면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일본, 독일, 한국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본, 독일,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파고들고 글로벌 경쟁의 주요 경쟁자가 되면서 이 콩글라머릿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경영하다가 결국은 경쟁에서 밀리게 된 측면이 하나가 컸고요.
또 하나는 이 벤처 캐피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애플 같은 기업들이 전업형 기업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의 도움을 받은 굉장히 혁신적인 전업형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 측면도 강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콩글라머스는 쇠퇴했고요. 일본도 1990년대부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죠. 이런 시기에 일본도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일본의 게이레스라고 불렸던 기업 집단이 본격적으로 약화되거나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저성장 시기에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경영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가장 최근에 일본 게이레츠의 쇠퇴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바로 도시바 사태입니다. 도시바도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데 강점이 있었지만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고 원전 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어려움이 터지면서 결국은 가장 핵심 사업이었던 도시바의 메모리도 매각할 수밖에 없는 비운에 빠지게 되고 최근에는 그룹 전체가 매물로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도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이제 한국도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고요. 장기 저성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에서는 중국발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또 떠오르는 첨단 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들도 이제 그 과거식의 어떤 선단식 경영, 이 비관리형 다각화와 수익적 계열화를 근간으로 한 선단식 경영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또 경영의 이 복잡성이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훨씬 더 글로벌 경쟁이 뛰어난 그런 전업형 기업이나 해외 기업한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너 개의 코어 사업군으로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거에는 주력 사업이었는지 몰라도 더 이상 매력도도 높지 않고 경쟁력도 소진된 이런 사업들을 좀 축소하거나 매각 청산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인데요. 삼성은 2010년대 중후반에 화학과 방산을 한화와 롯데그룹한테 매각합니다. 근데 삼성이 매각한 화학사업 중에는요. 삼성토탈 기업 같은 기업은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사업도 삼성전자의 프린터 사업도 HP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럼 왜 화학방산을 매각하고 프린터 사업을 매각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삼성 입장에서는 화학과 방산이 물론 삼성토탈 같은 경쟁력 있는 기업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주력 사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이 매각한 다음에 한 2, 3년 동안은 몇 년 동안은 화학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말도 많았습니다. 삼성이 한화 좋은 일만 시켜줬다. 한화로 넘어간 다음에 매각된 삼성의 화학 사업 실적이 더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타이밍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방향성은 맞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2022년 3년부터 화학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왜냐하면 중국이나 중동에 화학 공장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면서 오히려 그쪽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중국 특수로 화학 산업이 잘 갔는데 중국의 화학 공장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중국 특수도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잘못하면 철강 산업처럼 값싼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런 트렌드를 본 거죠. 10년 앞을 내다본다면 화학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화학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임자 있을 때 빨리 팔자 하고 이제 매각을 한 거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기가 좀 다른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시작된 러우 전쟁으로 한국의 방산이 지금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0년대 중후반만 해도 방산은 수출도 쉽지 않았던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안 본 거고요. 또 경쟁력도 높지 않다고 보고 결국은 한화한테 매각한 거고요. 반면에 한화 입장은 어떨까요? 한화는 비금융 분야에서 바로 화학과 방산이 양대 주력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한화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했죠.
삼성토탈 같은 알짜 회사도 인수했고요. 또한 방산도 삼성 테크원이 만들어서 팔던 무기 중에는 K9 자주포라는 무기가 있었는데 이 K9 자주포는 지금 세계 1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뭐 폴란드 등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기의 방산에다가 삼성에서 넘어온 방산 무기들을 합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방산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삼성과 한화의 빅딜은 삼성이 한화한테 화학 방산을 매각한 딜은 사실은 윈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그룹한테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다른 그룹들도 서너 개의 코어 비즈니스군을 정한 다음에 우리 4대 그룹, 5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 비즈니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매각 청산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확보하는 현금은 여러 개 있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삼성은 한편으로는 화학 방산을 구조조정하고 프린터 사업을 매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몇 가지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육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시킨 결과 후발주자였지만 지금 세계 1등으로 올라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아주 알짜 사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빠르고 이익률도 높은 아주 알짜 사업이 되었고요. 또한 삼성은 2000년대 후반에 하만이라는 세계적인 이 자동차용 전장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용 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하만을 인수했는데 최근에 하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하만 간에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율경영을 하면서 하만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면서 핵심 인재를 잘 유지시켰고요. 이제는 하만도 삼성의 IT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서 사실은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하만이 굉장히 중요한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바퀴 달린 컴퓨터, IT 기기가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자동차용 전장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IT 제품이나 기술에서 수십 년 동안 IT 기기도 만들어보고 IT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디바이스 등을 계속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온 삼성이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전장이다. 그건 LG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LG전자가 20년 이상 전장 사업에 투자한 결과 지금 텔레메틱스 같은 부분에서 세계 1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매력적인 분야이면서도 내 기존 사업과 연결해서 기존 사업에서 갈고 닦았던 역량 시스템 조직 문화 이전 가능성이 높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미래 성장 동력도 적극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주력 BXM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이런 그 큰 방향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기업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